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토요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G7 정상회의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평가는 어땠는지 직접 위성락 정책실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국익을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정책실장이 아니라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인데 1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이어서 각국 정상들과 깊은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외교 무대의 첫 데뷔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책 연속성이라는 말로 이 성과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대외에 국익을 위해서 정책적 연속성을 구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구체적으로 대외에 대해서는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한국의 국격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던졌고, 정상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국제적인 측면과 양자 지역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G7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실 연대거든요. 지금 UN 안보리가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그걸 대체하는 성격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대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그다음에 외교적인 목표로서 G7 플러스 가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확실하게 G7 정상과 초청받은 정상한테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AI 분야 측면에서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특히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의 의장국 역할, 에이펙 의장국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외교가 이제 본격화되는 측면에서의 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양자하고 지역 차원으로 따져 보더라도 우선 초청국인 캐나다하고는 캐나다하고는 지금 잠수함 사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눠졌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인데 우리가 그다음 인도태평양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호주와도 방산 얘기,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속성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이제 지금 신냉전 구도에서 사실은 중요한데, 거기서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이제 소통을 한 거.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 외교를 이제 가져가기로 하고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양자 플랫폼에서 한미일 협력을 얘기한 것. 그거는 이제 성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비중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그리고 다 할 것으로 다 실무 조율까지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뜻밖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야 될 이제 숙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이제 만났어요. G7 정상들을. 근데 이분들이,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한민국에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제는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외교의 회복이 이게 가장 큰 성과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자주의 그 세계 질서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힘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G7이라고 하는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 7개가 모이는 곳에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우리 리더십이 있다, 한국도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단추를 꿰매는 그 작업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성과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모아봤습니다.
대통령을 이번에 처음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스몰 토크 같은 경우는 통역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 더 들어가려고 그러고 너스레라도 한 번 더 네.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책무죠. 그래서 뭐 미남이다 그러다 뭐 어깨에 이제 같이 토닥토닥하기도 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고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하는 것들 정상들끼리 만나서 가볍게 뭐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선 한국 입장에서는 이 외교 무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목표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잡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외교냐 아니면 소통과 신뢰를 형성하는 수준의 외교냐. 예.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갖고 성과를 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교 데뷔전이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 공유할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논하고 스토리텔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상대 정상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말을 트는 거죠. 그래서 말을 트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슈를 갖고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즉 소통 외교의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데뷔전에 맞는 목표라고 그런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뭐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좀 차이점을 교수님은 좀 느끼셨어요? 단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는 어떤 스탠스 입장은 유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신뢰를 형성하는 거고 무리하게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제시해서 뭘 해야 된다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유사한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탁현민 전 행장관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외교 무대 가서 그냥 뚱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담소를 나눈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좀 연계한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소년공 출신이 같은 그런 자신들이 그 자라온 환경을 갖고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대화가 좀 됐고 그다음에 영국 총리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권 변호사 관련한 거 이거 그다음에 뭐 멕시코 총리를 만났을 때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렇게 지지율이 높냐라는 걸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지금 어찌됐건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물꼬를 트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요번에 그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그 만남에서는 나름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고 좀 이렇게 물꼬를 튼 그런 그 요번 G7 정상회담 아니었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선거를 치르고 4일 날 취임을 해서 정신없이 이제 이 국정을 이제 챙겼는데 그 와중에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 가신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거죠.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お疲れ様です。逆です。これ逆です。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期待いたしています。 교수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그래서 정작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 과거사 문제도 있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또 이시바 총리를 딱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랜 우방인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실용 외교의 단면인 것인지. 실용 외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해석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G7 정상 회의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이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은 특정 지도자의 정책적 선호에 의해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과도기 국제 질서 속에서 규칙 기반 질서도 지키고 자유주의적 국제도 지키려면 미국 혼자서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구조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런 압력에 정책이 반응한 거지 특정 지도자의 단순한 선호에 의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식하에
그 기조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가져가는 거였다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 관계에서 따져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따져 물을 거는 묻되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같이 보자라는 투트랙을 잡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지켜야 될 정책적 연속성이다. 그게 실용 외교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아주 잘 깬 셈이군요. 예, 뭐 그게 정치 지도자의 뭐 이념적 성향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두 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이시바 총리 뒤에 우리 태극기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앉은 의자 뒤에 일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거 그래서 두 분이 바꿔 잘못 앉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뭐 저도 처음에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앉기로 했다라고 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의 국가를 좀 존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른쪽이 이제 그 초청국 개최국 쪽에서 이제 태극기를 먼저 놓고 그러나 이제 상대방은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른쪽에 두고 그게 이제 외교적 관례라면서요. 예, 외교적 관례이기도 하고 상호주의 측면에서도 맞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합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자, 아쉬웠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 방문 이튿날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을 아니면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적 결례를 한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아니면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뭐 이달 말에 또 열리는 뭐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도 되는 것인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갑자기 외교 모델로 따지면 사실 우발 상황이죠. 우발 상황에서 그래도 실무사자 선에선 제대로 설명한 거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뭐 대단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런 오해 혹은 그런 인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직접 한미 정상 간 외교를 하는 게 그게 약식이든 아니 정식이든 간에 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닥쳤던 상황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는 더 급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약간 무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미국이 우리한테 결례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급박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을까? 이제 그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직접 미국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but we're ready, willing, and able, and we've been speaking to Ira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ll see what happens. What was the thought process behind 2-week timetable? Just time to see whether or not people come to their senses. 교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선제 타격을 했고 이란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행형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G7 정상회의 갔던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다시 미국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연 이유. 이게 정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인가요? 네,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군 수뇌부 최고위급 20명의 장군이 다 사살됐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군사 작전을 미국이 다 승인을 하고 다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물론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UN 헌장 51조에 의거해서 자위권 발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자위권 발동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위협이 정말 즉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방법 아니고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비례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비례 조약을 좀 어긋납니다. 과연 물론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408kg 축적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엄청난 군사적 위협일까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좀 나뉘거든요. IAEA도 이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핵무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혔던 상황인데 그것도 5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었고 그걸 또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이거는 또 그 제네바 4차 협의에서의 46.7조를 어기는 거거든요. 왜 어기는 거냐면 이게 그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게 그래서 유출이 돼서 피해자가 다른 거기에 피해가 나면 그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이 그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측에 알리고 이 정도의 수준을 군사 공격을 알리고 했을 거라는 거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핵시설을 공격한 그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나선들 그러니까 지금 분쟁의 나선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조금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 알고 그래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물론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속사정은 제가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럼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물론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긴박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취소하고 급히 돌아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야 미국이 그럼 이란의 군사 공격을 가할 것이다. 뭐 벙커버스터 지하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폭탄을 미국이 직접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막상 또 2주 더 시간을 주겠다. 또 이렇게 한 발 뒤로 또 물러났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게 원래 예정된 전략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황 변화를 지금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상황 변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2주라는 단어 속에는 저는 협상과 타격이라는 것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투트랙을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그 2주라는 기간을 어느 청중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에게 왜 협상을 5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타결시키지 않았느냐. 마지막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동시 메시지 주는 것인데 2주 동안은 미국이 일단 한 발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그 군사 충돌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무기라든가 지금 뭐 탄도미사일 드론 갖고 있는 뭐 재고량 이런 거 고려하면 이란이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높이면 그건 결과적으로 또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 국내의 오디언스 청중에 대한 메시지인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에 나설 경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즉 작전적 목표가 미국이 생각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2003년 이라크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분이 있거든요. 그 내분이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중동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 지난 5월에 중동 3국 순방 가면서 중동에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개입해버리면 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2주라는 시간을 뒀고 근데 2주라는 단어 자체, 그 숫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2주라는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사용했어요. 다른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거래 측면에서 단지 2주를 여기에도 적용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라는 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거군요.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2주로 못을 봐봤기 때문에 2주 이후에는 어떤 식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하메네이는 계속 저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복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상군 파견은 좀 힘들고요. 지금 정확히 미군의 지상군 파견은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트럼프의 대기조에서는 좀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마가를 지원하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층에서는 당연히 지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GUB-57이라고 하는 관통탄, 그러니까 그 벙커버스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벙커버스터를 이제 지원하느냐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벙커버스터를 지원해야지 폴도라고 하는 그 이란의 핵시설도 지중화가 제일 가장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있군요. 80m 이하의 산맥 아래에 있는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격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란의 핵 모든 시설을 형해할 수는 이스라엘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그 강압 외교 측면에서 예. 이란아, 네가 너 말을 안 들으면 너가 거의 엔드게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공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관통탄 GUB 그 57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GUB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폭격기는 이제 뭐 지금 B2 미국 폭격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이 그 폭탄까지 쓰는 수준까지 올린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군 개입도 개입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갈 파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라크 전과 같이 지상군까지 파견을 해야지 우리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쟁은 공중전이 해도 깃발 꼽는 건 보병이야라고 하는 건데 이란을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전복시키겠다, 하겠다라고 하면 지상군을 파견해야 되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고 아직 그런 디테일한 그 작전 플랜들은 돼 있지 않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던져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강압 외교 측면으로 보면 일단은 암묵적 통첩은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을 끝까지 밀 건데 지금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이란도 받을 수 있는 안을 던져서 협상을 맺는 것이 지금 가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구석에 몰린 건 사실이지만 끝까지 극단으로 밀어서 이란이 나는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러면 그건 강압 외교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실제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로 본다면 그 이 2주 안에 조금 제대로 된 협상이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게 서로 윈윈이 되는 상황일 텐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리고 또 그런 협상이 맞아졌을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그걸 받아들일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지금 그 이 2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게 진짜 동맹이고 우방이어서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실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 무기 재고가 떨어질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미국이 또 이스라엘에 무기 팔 거고 뭐 그런 맥락들이 숨어 있고 또 거기에 비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방위비 니네 계속 올려라. GDP 5%까지 올려라. 그거 우리 무기 사가지고 가라.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주는 그 비용의 대가를 더 내놔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동맹, 우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실 전통적인 동맹 공식에 상당한 변화를 줬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국은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기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미국의 대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 많습니다.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인 해석은 가능해도 일관성 있는 통찰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익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되레 자칫했다가 엄청나게 안보 비용을 쏟아붓는 또 다른 중동의 어떤 그 전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대선 유서 당시부터 미군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말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 이익 일부를 위해서 안보적 이익 또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노벨평화상이라는 개인적 이익까지도 있는데 그거에 과연 이게 합일치되는 정책일까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동 전쟁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또 이제 국제 원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주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만 이 GDP 5%까지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하는 미국의 압박, 일본은 뭐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지 이제 회담까지도 취소시켜 버릴 정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복지 예산 5%까지 진짜 높이게 되면은 우리 국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살림살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 국방비 GDP 대비 5% 기준점은 유럽에 제시한 것을 똑같이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제시하겠다는 건데 아시아 동맹국은 그냥 집단
그 방위에 기반하는 나토하고는 다른 개별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개별 특성을 잘 설명을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전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내부적인 그 공식을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DP 5% 기준을 따지는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GDP가 몇 %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지금. 예. 2.32%냐 아니면 2.61%냐. 근데 당연히 미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수치를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통일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 우리나라가 어차피 그 국방 예산이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그 추세를 얘기를 해서 당장의 5%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중장기 시각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대신 미국은 어떤 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식의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방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따져 들어서 협상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 극복 또 경제 민생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바깥에 외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그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구나. 지금이야말로. 지금 특히 중요하죠. 지금이 특히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던지는 건 되게 그 러프하게 자꾸 던집니다. 예. 그 방위비 그것도 EU에 대한 그 국가의 5%인데 그걸 그대로 아시아 국가 맥락이 전혀 다른 국가인데도 그걸 그냥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괴리를 뭘로 채우느냐? 말씀하신 대로 외교로 우리가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새로운 정부의 그 국가안보실 그리고 그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내치에서도 실용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나라 바깥일 외교에서도 외치에서도 굉장히 국익을 따지는 실용 외교 잘 풀어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마 날짜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수 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들도 좀 전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거는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다녀오자마자 내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원래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제 7월 초쯤에 여야 지도부 초청 그 만남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빨리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G7 성과를 좀 공유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맹문이고 예. 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죠. 아니 자주 만날 건데 미룰 필요 뭐 있냐. 7월 초까지. 7월 초에도 만나고 지금 또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데 예. 뭐 더는 미룰 필요 없다. 뭐 인사청문회 앞두고 쓴소리를 야당 대표님들이 하더라도 예. 듣겠다. 또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겠다. 또 추경도 좀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뭐 이런저런 듣고 또 부탁하고 또 소통을 앞으로 완전히 이제 전면에 하겠다. 예. 야당을 협상 또는 그 전국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예. 존중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표를 거의 몇 개월 만에 만났죠.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야당을 진짜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좀 담긴 건가요?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다만 만나서 어떤 내용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떤 말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것이 이제 협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협치의 협자를 보면요. 한자가 열십자 옆에 힘력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에서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힘력자 3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 야, 정이겠죠. 야당도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는 자리에서 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의 헌정 관행대로 야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언급도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어떤 셀프 면소법 공포나 셀프 재판 정지법 공포, 대법관 우겨넣기법, 또 검찰 해체사법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명이 있을 때 여야 관계가 훨씬 더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야당은 내일 대통령 오찬에서 그 요구를 할 것이죠? 할 예정인 그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그 취임 선서식 당일에도 오찬에서 이 대법관 우겨넣기법 같은 문제들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천천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지화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속도 조절이나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언명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 법사위원장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뭐 사퇴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요구 조건들이 수용이 돼야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지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동의해주겠다 이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는요. 야당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에서 더 먼저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16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고르고 고른 분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면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더 자존심 상해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도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불법 정치자금 전과도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고 청렴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G7 성과도 좀 설명을 하고 또 야당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이 다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도 좀 경청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 뭐 우선 뭐 대통령이 G7 순방 결과도 설명하겠지만 추경이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민생지원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원 총재는 우리가 이제 중립이라고 다 평가를 하지만 시급하게 추경이 집행돼야 된다. 그 말은 국회에서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 지금 뭐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은 너무나 시급하다. 자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 대통령은 야당에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또 국가는 앞으로 2, 3년간 부채 비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두고 보고 평가해 주시고 지금은 당장 너무나 급한 민생 위기이기 때문에 골목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해줘야 달라. 대신 또 순서로도 이제 듣는다는 각오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만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또 뭐 좀 잠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해주고 지금은 국난 극복 특히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6개월간 계엄 때문에 이 국정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너무나 그 공직 기강도 좀 흐트러져 있고 이걸 다시 다 잡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이제 운영하려면 능력과 또 정책의 자질, 역량 뭐 이것을 놓고 좀 평가를 해달라. 뭐 그렇게 또 양해도 좀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 협조를 구할 건 구하는 자세를 대통령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또 공무원들 각 부처한테는 굉장히 이제 군기를 좀 잡고 있습니다. G7 다녀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굉장히 쓴소리도 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에 대선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분들의 노고는
평가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승래 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이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큽니다.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추경 얘기, 민생지원금 얘기를 하기에 앞서 지금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방통위, 검찰, 해수부 다 보고가 중단이 돼 있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국무위원들한테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부 부처는 심각한 수준이죠. 지금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각종 각 부처에 맞는 공약은 이미 제시가 되었었고 또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준비 또 대통령 취임하고 업무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는 구두 보고를 할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전혀 문서 하나도 준비 안 해놓은 그런 무성의한 준비를 했고 또 문건으로 달라 겨우 이제 문건을 내놨는데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 이것은 뭐 후보 시절이나 또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이렇게 강조를 한 반대 그 공약 사항과 전혀 거꾸로 가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실상 항명이냐. 아니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압승을 거뒀으면 최소한의 그에 맞는 정도의 개혁안은 내놔야지 또는 로드맵을 좀 내놓으면서 좀 급하게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사항의 어려움이나 공백 뭐 또 범죄 예방 이런 차원에서 좀 길게 가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뭐 성의를 보여야 그렇게 할 건데 전혀 반대 방향 지금의 검찰의 제도나 수사 관행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그 전날 보고 전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모킹건을 정권 잡자마자 2주 만에 내놨지 않습니까? 수사 4년 반 동안 전혀 그 수사 진척을 못 보이고 무혐의 처리했다가 수사 재개인 지 6개월 만에 정권 바뀌자 2주 만에 결정적인 파일을 수백 개를 내놨는데 검찰이 그럼 지금까지 검찰은 뭐 했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것을 증명한 그 다음 날 또 전혀 개혁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져서 검찰의 개혁 속도만 더 빠른 그런 그 자초하는 결과를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검찰이라든지 문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부처는 좀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는 좀 뒤에 더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일부 항명처럼 비춰진다 이 말씀인 거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 인정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국정기획위원회의 무리한 군기잡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이른바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절대선도 아닌 바에야 검찰이 그러면 자기 기관을 해체해서 팔다리를 다 분리해 놓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 팔과 다리를 자르겠습니다라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 업무 보고 중단이 벌어지고 있고 방통위는요? 방통위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름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상황을 일단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업무 보고의 중단을 통해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무리한 군기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동요하고 마음으로부터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검찰 해체를 자꾸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만 바뀐, 그래서 어색한 통고가 당분간 계속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이제 파열음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도리는 없잖아요. 뭐 새 총리가 임명이 되고 또 총리가 장관들 재청을 해서 새 내각이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런 혼란 또는 이런 불협화음 또는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아니, 16개 부처 중에서 잘하고 또 개혁하고 또 새 정부에 맞게끔 공약을 이행하는데 충실히 하는 부처는 무엇이며? 어디가 있어요? 아니, 다른 또 칭찬받는 부처도 제법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 무엇이며 전혀 공약과는 반대 방향, 국민들의 발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놓는 또 기관은 뭐냐? 자, 그게 또 차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저 부처나 저 기관은 전혀 뭐 개혁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여론이 돌았으면 오히려 개혁의 속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빨리 하도록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있을 추가 보고에는 좀 충실히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죠. 기관장, 그러니까 장관이라든지 기관장이 윤석열 정부 색깔이 색채가 짙은 사람일수록 그 부처 업무 보고는 불성실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뭐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공공기관장들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나가질 않고 버티기, 뭐 또 그걸 나가라 마라, 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G7에 돌아오자마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또 방문도 했고요. 또 추경도 아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신지 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도 좀 많이들 나오고 있고, 글쎄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보는 참모들은 좀 이렇게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좀 보겠습니다. 뭐 장관들이야 나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좋죠 뭐.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뭐 직접 매일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 긴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집권하자마자 취임하자 2주밖에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또 외국에 가셨다고 해서 긴장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청와대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집권 1년차 청와대 생활 제일 힘듭니다.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국정상황실장 이런 분들은 아마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이빨이 흔들흔들 몇 개가 그렇게 하고요. 안압이 높아져서 눈이 나빠진다든지 하여튼 정상적으로 뭐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로 그 강철 체력이다. 그 강훈식 실장은 지금 저 화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조촐해 보이는데 저도 국회의원 8년을 같이 했지만 저분은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정부적 감각이 뛰어난데 그렇게 좀 체력이 튼튼한지는 튼튼할 줄 알았는데 벌써 저렇게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는지 좀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봐집니다. 화면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8년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촐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또 다시 이제 그 전통시장을 갔어요. 이제 울산 울주군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전통시장을 갔더니 이제 시민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이제 코스피 주가가 올라서 고맙다 그런 얘기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소비 쿠폰 얘기도 대통령이 했고 이래서 민생 행보 속도가 또 자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확실히 달라요. 체감하기가. 그러니까 상인들이라든지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 행보의 속도가 달라요. 원래 지금 시기는요.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째 된 날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조기 대선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대단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실제로 또 그런 시기에는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것 위주로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취임한 지 16일 차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발표를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가족들의 식비는 앞으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내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권의 평가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민생과 경제가 5년간 어떻게 결과를 냈느냐. 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조국 사태와 같은 인사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정말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결과물로 나와야지 차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아직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전 먹는 걸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떡볶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드셨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 대통령은 이제 전을 주로 먹고 떡을 사 드셨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잃어봤기 때문에 다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8일밖에 안 되는 야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 이제 지금 소비 쿠폰 얘기도 오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경안 당정에 같이 했지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것은 지금 그만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이거 좀 뭔가 좀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인데 이것도 야박하게 평가하시나요, 야당은? 일단은요.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 재정,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이나 현금성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지도 못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미미하고 그러면서 나라 빚만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봤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KDI가 분석을 했습니다. 100을 나눠주면 실제로 소비 증가에 연결되는 부분은 26에서 36 정도에 그친다. 이걸 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다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2020년 5월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나면 8월이 돼서는 카드 소비액이 줄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인당 25만 원이면 4인 가구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받아서 미리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나중에 원래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았다. 그래서 소비 증가 효과가 근본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에는 기여를 하느냐? 한국은행이 2020년 8월에 내놓은 거시 계량경제 모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부 소비를 1조 원 늘리면요. 1년 차에 GDP가 0.85조가 늘어납니다. 정부 투자를 1조 원 늘리면은 GDP는 1년 차에 0.64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을 늘리면 1조 늘렸을 때 0.2조밖에 GDP가 안 늘어나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경제 수석의 명칭도 경제 성장 수석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에는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10조가 넘는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나름의 이제 논거라든지 일리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임명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시기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0%대 성장률이 예상이 되니까요. 그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야당은 그게 자꾸 효과가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추경하고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서도 돈, 현금 살포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적극 재정과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잖아요. 반론하시죠. 소비 쿠폰은 이미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들도 지역화폐 형식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220개 중에서 18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다 지역화폐, 소비 쿠폰을 지금 활용해서 골목경제,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체감한다 하는 그 보고서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한 긴축 재정 때문에 소비가 너무나 위축돼 있고 자,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재정 확대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이 추경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경기 하강기 때
또 어떤 쇼크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오일 쇼크라든지 코로나 쇼크라든지 지금은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전부 그 회식 약속 잡았다가 연말 연초에 다 미뤘습니다.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오히려 지금 새로 개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자영업자 비율이 뚝 떨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골목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한마디로 이게 민생 위기, 경제 위기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제 중형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타이밍이 중요한데 5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 카드를 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이제 이제 소비 심리가 좀 회복하는 기미가 있다. 이때죠. 그래서 하는 총리도 서둘러야 된다. 중형을 빨리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번에는 여야 합의하에서 합의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일부에서는 이제 아니 그 국가 재정이 그 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1년차 지나면서 2년차 들어갈 때 그 당시 규모로 40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1, 2차 합체가 30조면 물가를 감안하면요. 거의 2배 이상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는 긴축 재정 한다 했다가 1년을 못 버티고 2년간 했거든요. 그럴 당시에 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었다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자원 외교 또 뭐 4대강 사업 그거 남발하면서 국가 부채가 거의 240조에서 정권 초기에 출발했다가 정권을 마칠 때는 500조 가까이 돼서 국가 부채 규모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보수 정권 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채무, 연간 그 채무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13조 5천억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13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뭐 진보 정권이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과도하게 채무가 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아니 그런데 나라 빚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빼고 말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죠. 그리고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집권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정권을 바꾸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합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17년 전이고 박근혜 정부는 12년 전이에요. 언제까지 그 탓을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이제 너네 정부 때는 잘했냐? 보수 정권 니네 때는 잘했냐? 너네 때도 빚이 많이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정권 잡아서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걸 탓하지 마라.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 이제 생산적이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기에 이리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총재도 이야기하는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한 2, 3년간 정도의 추이를 보면서 객관적인 평가할 때는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좀 협조할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이제 제가 우리 송 대변인에게 좀 반대쪽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추경에 반대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 최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15만 원 주는 거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5만 원 주는 게 무슨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일부 아주 뭐 최상위 계층에게는 뭐 실제로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뭐 일부 그럼 0.1%만 빼고 99.9%를 그럼 주는 게 맞느냐? 또 그런 차원에서는 보편 지급을 일단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도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에 거의 절충했다. 전 국민들에게는 15만 원을 주지만 최대치는 50만 원까지 늘려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들 소득 수준에서의 거의 한 80% 수준까지는 1인당 25만 원이 평균적입니다. 그럼 4인 가구를 한 100만 원씩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정도는 이미 지급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보편주의적인 것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차별 지급, 선별 지급이 오히려 더 주된 이번에 지급 방식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화폐와 같은 공약을 내걸고 또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를 해서 출범한 대통령이고 정부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평가하자. 경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 재정 확대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국가 채무 관리 균형 재정이 필요한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하게 토론을 벌일 것이니까 조금 저희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요. 추경에 대해서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이창용 하는 총재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은 18일에 코멘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추경에 관해서 자세한 안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서 승수 효과가 다르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전제를 하고 코멘트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경을 해가지고 다 현금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라든지 R&D 쪽으로도 계속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를 포함해서 3대 특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볼까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네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게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데도 20일. 여기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특검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중간쯤 가야 김건희 소환하는데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퇴원할 텐데 이게 뭐 피하기 위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분이 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밟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는 영향이 없겠죠. 아마 동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겠는데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앞서 이제 이 얘기는 우리 최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녹취 파일,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녹취 파일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특검에서 확보를 했을까? 이건 뭔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부실 수사한 건가? 무혐의 처분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왜 그 당시에는 그 특정 증권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확보를 하지 못했는가? 저도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변호사 3만 명이 넘는데 아마 대다수의 통상적인 법률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확보하지 못했는지는 앞으로 뭐 감찰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증권 계좌가 6개 증권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해당 증권사는 HTS, 그러니까 컴퓨터로 주문을 했으니까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것을 누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일반 국민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혐의 처분됐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됐던 거가 잘못됐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은 확실하게 뭔가 단초를 잡고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압박의 수위를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뭐 특검을 앞두고 검찰이 4년 반 동안 전혀 수사 진척이 없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수사 재개한 지 6개월 만에 정권 바뀌고 2주 만에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 음성 녹음 파일을 수백 개를 확보했다. 자,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그런 봐주기 수사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검찰이 특검을 앞두고 이렇게 한 것은 수사력은 우리가 검찰이 여전히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또 국민들은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4년 반 동안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 무혐의까지 했는데 우연히 발견했다 했습니다. 검찰이 그 파일을. 그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믿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권 계좌에 다른 증인들이 관련된 것은 다 압수수색하면서 다 했는데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는 작년에 수사할 때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압수 대상 목록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수사하면서 그 다시 이제 목록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바로 찾아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편으로는 수사력을 보여줬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더 부각된 검찰 수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주가 조작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를 통한 어떤 국정에 개입했던 문제 또 뭐 특정 어떤 종교로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받았다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굉장히 검찰 수사와 또 특검의 압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우울증이 심하다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수사를 피한다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피하려고 입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료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은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예단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심의 중앙값은 수사를 피하려고 입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도 억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든 남의 입을 통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예. 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된 뒤에는 내가 조사를 받으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안 받다가 입원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한 160일 정도 되죠. 예. 조사받는 것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가 봐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야 뭐 변호인이. 배우자의 일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옮기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적인 민심의 수용성이 대단히 낮은 이야기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변호할 때는 아니에요. 본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환 통보를 받고 있고 경찰 3차 소환에 불응해서 그것도 있고 특검, 내란 특검에서도 또 최혜병 특검에서도 구속 수사 내지는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발등에 지금 불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 많아서 세계 특검에 뭐 혐의가 거의 수십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어느 것 하나 신빙성이 없는 혐의가 없다 할 정도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평생 검찰을 해왔고 또 검찰 안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윤 전 대통령 또 집권 당시에 3년 동안 뭐 다른 공무원들은 다 구속되고 다 처벌받았는데도 유일하게 예. 김건희 여사만 예외로 불기소되고 무혐의 처리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많은 의혹들이 다 피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특검을 앞두고 검찰마저도 이제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는 예. 마당에 자 물론 뭐 몸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검찰이든 특히 특검이든 이 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신병 확보는 반드시 조기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신병 확보를 조기에 해야 된다. 지금도 증거 인멸이 무수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든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긴급 체포.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글쎄요 전직 대통령인 만큼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만큼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죠. 경찰에서도 3번이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자체도 이미 명분이 없었어요. 왜? 과거에 공수처가 수사할 때 그 변호인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면 나가겠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데 왜 3번이나 부르는데 안 나가요? 그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특검이 부르면은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입니다. 사실은 19일까지 나오라고 경찰이 3번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당의 논평이든 입장으로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적극적으로 촉구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절연하는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는 당의 일원이지만 그 부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출석하라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대변인이었으면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으면 우리 송 전 대변인은 논평을 냈을 거예요? 대변인이 되면은 당의 지도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당의 공식 논평을 내긴 어렵죠. 그러나
제가 당의 현직 대변인이었다면은 저는 당의 대표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을 놓치면 듣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현 지도부가 우리 송 전 대변인을 현직에 안 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논평 낼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석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이제 여기에 항소하는 사이에 다른 혐의로 또 이제 기소를 특검이 했단 말이에요. 풀려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검찰이 사실상 내란 수사를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 현직 사령관들을 햄버거집에 2차례나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비하폰도 주고. 비하폰도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군의 이 기강이 얼마나 계엄에 동원이 되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저질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노상원 주변에 그럼 노상원 혼자만 있었을 거냐 민간인 신분 뭐 합리적인 의심은 상당히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노상원 수사도 이제 중단이 됐고 이를 지시했던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불법 계엄에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를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수사를 그동안 멈춰버리고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명백한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이미 만기 6개월 만에 풀어주겠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석 안 하겠다고. 보석하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좀 며칠만 더 기다리면 바로 이제 보석이 아니라 만기 이제 석방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활보하러 다니겠다. 자기는 이제 합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서라도 증거인멸 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지시했던 사람들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변의 자유가 확보된다. 그런 정도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도록 만들어주게끔 검찰이 지금까지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지금 딱 되자마자 바로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이제 출소를 못하게끔 하고 이거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제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운 정치 이슈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논란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있습니다. 그 시한을 현재까지 어긴 바가 없습니다. 그 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시한. 그래서 그때까지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됩니다. 수입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어차피 수치자를 다 이제 공개할 거니까. 세비 외에 수입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도 있을 수 있고 등등 하지만 그게 뭐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5년간의 재산이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 순자산 개념으로 해서 8억이 는 거예요. 세비로 5억밖에 못 벌었는데 쓴 거를 제가 다 합쳐보면 13억이에요. 8억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돈을 썼어? 그러니까 매년 1억 6천씩 저금했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억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뭐 그럴까 뭐 빚을 갚았던 돈들 문제라든지 또 뭐 베이징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청문회에서 또 소상하게 다뤄질 거니까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까지 다루긴 좀 어렵고 이 정치권의 오랜 약간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국가채무 얘기도 했는데 너네 정권 때는 그럼 잘했냐 이런 얘기 맨날 하시고 김민석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 너는 깨끗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이렇게 회피해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 문화를 왜 개선을 못 하나요? 뭐 과도하게 너무 정치 공세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상털이 또는 뭐 아주 뭐 아들의 유학 문제까지 전 배우자가 교육비를 담당했다라고 소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재산이 2억밖에 없는 집에서 왜 아들을 그 외국에 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외국 유학 못 갑니까? 외국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장학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정, 정의, 소외계층의 뭐 사다리 이야기를 해놓고 이럴 때는 여지없이 기득권층의 초엘리트적인 그런 그 발상들이 나오니까 황당한 주장을 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인사청문회 때 소명을 하겠다 해서는 자세하게 하지만 자, 지금 뭐 경조사 2번에 3번에 또 출판 개념을까지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출판 개념을 해서 수입이 있었으면 연말에 재산 등록하기 전까지 그동안 있었던 빚을 갚았다. 그럼 그 내용을 인사청문회 때 밝히면은 그 소진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자,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왜 과도하게 자꾸 국힘에서 저렇게 정책 자질 검증,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로서 역량이 있느냐, 정책 능력이 있느냐를 안 보고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얼마 전에 1년 전에 그 저기 인사청문회 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국힘은 뭐 자료 채취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냐고 물어봤더니 또 내용 해명을 집중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좀 정책이라든지 인물 중심으로 좀 하면 안 되냐, 이 검증을. 인물의 하자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불법 정치자금 2번을 포함해서 전과 사범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리고 그 불법 정치자금 규모 합계만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제공 장본인이 10수년이 지나서도 또다시 매우 석연치 않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돈을 빌려주고 그런데 그 돈을 언제 갚았는지는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갚았다는 얘기가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은 이런 지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단순히 가계부를 덧셈 뺄셈해서 다 맞추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전과 사범이 이렇게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라오는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청문회 처음 봤어요. 첫째,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해주지 않는 이런 인사청문회 여태까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청문위원을 역으로 검증하겠다고 적반하장식으로 주객이전으로 된 공격을 몰아붙이는 그런 청문회도 처음 봤습니다. 또 여기에 검찰까지 뛰어들어서 이제 수사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와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